안녕하세요. 글 읽어주는 낭낭이입니다. 오늘은 Keep Sharp, 늙지 않는 뇌라는 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주로 인지능력 저하로 발생되는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치매나 정신질환을 겪는 것을 두려워할 거라 생각됩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정신질환으로 인해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힘겨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치매로 돌아가신 친구 아버지 장례식장에 갔더니 20대 중반의 친구 조카가 하는 말이 본인은 치매가 걸리면 가족들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자살을 하겠다지 뭡니까? 치매는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거라며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면서 아직 젊어서 치매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니 쉽게 할 수 있는 말이겠지요. 점점 고령화 사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온전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려면 마음, 생각과 연결되는 뇌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권의 책을 읽어보니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어서 오히려 전에는 이해 안 갔던 부분들이 이해되기도 하고 이제 조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은 건강한 뇌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그 방법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뇌를 파괴하는 잠재적 요인과 운동, 수면이 두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리고 건강하고 총명한 삶을 유지하는 비밀, 네덜란드의 드 호그백이라는 마을에 대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뇌. 이 문장을 읽는데 걸리는 몇 초 동안 뇌는 생존을 위해 호흡하고 움직이고 느끼고 깜빡이고 생각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전기적 신호를 발산할 것이다. 뇌에서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를 관통하는 정보 중 일부는 경주용 자동차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 인간의 뇌는 놀라운 기관이고 그 자체로서 진화의 경이로움을 증명하며 은하계에 있는 별들보다 많은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인류가 발견한 가장 복잡한 것이 바로 뇌라고 했다. 한 DNA 발견자는 뇌의 가장 최종적이고 장엄한 생물학적 미개척지라는 거창한 수식어까지 붙여줬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뇌는 마음을 뒤흔든다. 뇌에는 각자의 자아와 개인이 경험하는 세상이 새겨진다. 기쁨, 경이로움, 동료와의 유대감에서부터 결정을 내리고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등의 복잡한 순간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인 경험을 만들어내는 중심에는 뇌가 있다. 심지어 뇌는 잠을 자고 있을 때도 꿈의 형태로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한 뇌는 환경에 적응하고 시간을 파악하고 추억을 생성하는 방법도 알고 있다. 완전히 확신할 순 없지만 뇌는 의식의 저장소일 가능성이 높다. 신경과학자들은 수십 광년 떨어져 있는 행성같이 신비로운 뇌의 매력에 빠져 끊임없는 연구를 해왔다. 무게 1.5kg의 뇌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존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연구자들이 장미열매 신경세포라는 새로운 신경세포를 발견했는데 그 역할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장미열매 신경세포는 인간의 뇌에만 존재하고 설치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장미열매 신경세포의 발견은 실험용 쥐의 뇌를 숱하게 연구했음에도 왜 인간에게는 이 연구들이 유효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 준다. 한편 뇌는 엄청나게 이기적이고
요구사항이 많다. 뇌의 무게는 체중의 2.5% 정도에 불과하지만 체내에서 생산되는 혈액과 산소의 20%를 소비한다. 게다가 뇌 없이는 삶도 없다. 뇌, 그것이 알고 싶다. 일반적인 뇌는 체중의 2%에서 2.5%에 불과하지만 에너지와 산소 섭취량의 20%를 사용한다. 뇌의 약 73%는 수분이며 단 2%의 탈수만으로도 주의력, 기억력, 다른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물을 몇 잔만 마시면 이런 상태를 되돌릴 수 있다. 뇌의 무게는 약 1.5kg이다. 수분을 제외하면 무게의 60%가 지방으로 뇌는 신체에서 지방이 가장 많은 기관이다. 모든 뇌세포는 같지 않다. 뇌에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많은 종류의 신경세포들이 있다. 뇌는 마지막으로 성숙하는 기관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뇌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아 위험한 행동을 하기 쉬우며 감정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인간의 뇌는 약 25세가 되어야 완전히 성숙한다. 뇌의 정보는 경주용 자동차보다 빠른 최대 시속 400km 이상으로 이동할 수 있다. 뇌는 저와트 LED 조명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전기를 생산한다. 평균적인 뇌는 하루에 수만 개의 생각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분마다 뇌를 통해 750에서 1000ml의 혈액이 흐르는데 이는 와인 한 병을 채우고도 남는 양이다. 뇌는 눈을 깜빡이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짧은 시간 안에 시각적인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다. 뇌에서 기억의 중추를 담당하는 해마는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 인지적인 요구가 높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일례로 런던의 택시 운전사들은 2만 5천 개의 거리를 운행하는 동시에 길을 찾기 위한 정신적인 운동도 겸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GPS의 발달로 이 기억센터들은 점점 축소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뇌는 최대 성숙 시기 직전인 24세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느려지기 시작한다. 단, 나이에 따라 각각 다른 인지 능력이 최고조에 달한다. 따라서 나이와 상관없이 특정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더 발달하기도 한다. 극단적인 경우이기는 하나 어휘 능력은 70대 초반에 최고조에 이르기도 한다. 뇌를 파괴하는 잠재적 요인 8가지. 첫 번째, 아밀로이드 가설. 뇌에는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이 필요하다. 건강한 형태의 단백질은 뇌가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게 해주며 뇌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중요한 화학물질이 뇌세포 사이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이 손상되어 끈적끈적한 덩어리로 잘못 접히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아밀로이드 섬유가 지퍼처럼 맞물리는 단백질을 함유한 물샐 틈 없는 밧줄 같은 구조로 변형되면 악당이 되어버린다. 이 꽉 끼는 분자 지퍼가 밀폐되고 열기 어렵게 되면 끈적거리고 위험한 아밀로이드 반이 형성된다. 아밀로이드 가설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주범은 뇌세포 주변에 축적된 아밀로이드 판이다. 하지만 어떻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고 뇌에서 베타 아밀로이드를
감소시키는 치료 약 또한 개발하지 못했다. 두 번째, 타우 단백질과 신경원 섬유 매듭. 신경원 섬유 매듭은 타우 단백질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타우 단백질은 종종 뇌세포 속에 존재하는 철로라 불린다. 타우 단백질은 뇌의 신경세포를 안정시키고 뇌의 다양한 부분들의 의사소통을 돕는다. 하지만 타우 단백질이 화학적인 변화를 겪으면 이전까지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면서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엉키게 만드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유익한 존재에서 골칫거리로 전락한다. 화학적으로 변형된 타우 단백질 분자의 매듭과 확산은 아밀로이드 판과는 다른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 문제를 포괄하는 이론을 계속해서 찾는 중이다. 최근에는 아밀로이드가 방아쇠가 되고 타우 단백질이 총알이 되는 방아쇠와 총알 이론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세 번째, 혈류. 아밀로이드 판과 신경원 섬유 매듭은 중증 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더 빈번하고 심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증 혈관 질환은 혈관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으로 뇌의 혈류 이상이 알츠하이머병의 발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알츠하이머병 혈류 가설은 고혈압 이력이 있거나 뇌졸중을 앓은 사람들이 알츠하이머병에 더 걸리기 쉬운 이유를 설명해 준다. 고혈압은 뇌로 이어지는 동맥에 미세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혈류나 산소가 줄어들 수 있다. 뇌세포는 포도당과 산소라는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활동 중인 뇌의 혈액 부족으로 인해 에너지가 떨어지면 문제가 생긴다. 네 번째, 대사장애. 치매를 일으키는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 광범위한 대사장애를 들 수 있다. 대사증후군은 비만, 고혈압, 인슐린 저항성, 제2형 당뇨병 또는 좋지 않은 지방 등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할 건강 상태의 종합병원이라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독성 물질. 일상생활에서 우연히 마주칠 수 있는 독성 물질에는 특정 살충제, 농약, 플라스틱에 함유된 물질, 식품 첨가물, 생활용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등 우리에게 서서히 해를 끼칠 수 있다. 여섯 번째, 감염. 젊은 시절의 감염이 수십 년 후에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 보렐리아 부르그 도르페리 박테리아에 의한 라임병에서부터 헤르페스 바이러스, 지카, 매독, 광견병, 심지어 잇몸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병원균에 의한 감염이 신경학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 전 밝혀졌다. 최근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심각한 인지 능력 저하가 이러한 감염에 의한 신체 반응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이 뜨거운 논쟁거리인 이유는 세균의 존재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가속화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질병의 결과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가설은 저명한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 만큼 설득력이 충분하다. 일곱 번째, 두부 외상. 머리에 반복적인 충격이 가해지면 영구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여덟 번째, 면역체계의 문제와 만성염증. 신경태화에 대한 면역체계의 잠재적인 역할과
염증의 후속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했다. 더불어 더욱 구체적인 몇 가지 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뇨, 혈관 질환 등 치매 위험을 높이는 질환부터 우울증, 알츠하이머병 등 뇌와 직결되는 질환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모든 퇴행성 질환의 중심에는 노화와 관련된 만성염증이 있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수십 년간 병든 뇌에서 염증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 왔다. 최근 들어서는 염증이 쇠퇴가 진행된 뇌에 발생한 질병의 진행을 과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애초에 이런 일련의 과정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총명한 정신을 유지하는 방법. 첫 번째, 움직여라.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든 비유산소 운동이든 상관없이 둘 다 신체와 뇌에 좋다. 나는 매일 앉아서 이 책을 쓰기 전에 자전거 타기, 팔 굽혀 펴기, 수영, 달리기 등의 육체적인 단련을 했다. 글쓰기가 지지부진하거나 원하는 방식으로 진전되지 않으면 정신을 자극하는 방법으로서 운동을 했던 것이다. 사실 육체적 단련은 뇌 건강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에서 유일하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수단이다.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과 건강한 뇌를 가지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연관성이 있으며 나아가 신체 건강과 뇌 건강 사이의 연관성은 아주 명확하고 직접적이며 강력하다. 운동은 뇌세포를 증가시키고 복구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뇌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덕분에 하루 종일보다 생산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집중력도 높일 수 있다. 운동은 즉시 측정 가능한 원인과 결과가 있으며 그 효과는 매우 놀랍다. 나는 친구이자 영화배우이자 운동광인 매튜 맥커너히의 충고를 열심히 따르고 있다. 그냥 매일 땀을 흘리겠다는 생각으로 운동하는 거야. 두 번째, 발견해라. 2014년 텍사스 대학교의 연구는 그림이나 디지털 사진 혹은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은 새로운 취미 활동이 뇌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새로운 일을 하는 것에는 3D 영화를 보거나 새로운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심지어 이를 닦는데 잘 안 쓰던 손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나는 두뇌 훈련의 이점과 함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관심과 초점, 집중력을 높이는 전략을 통해 어떻게 하면 뇌가 가진 모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지 제시하려고 한다. 우선 다음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자. 삶에 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앞으로 뇌 건강 방정식의 일부가 될 것이니 진지하게 고민해 보도록 한다. 세 번째, 느긋해져라. 긴장을 푸는 일은 단순히 신체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뇌도 긴장을 풀 필요가 있다. 수많은 연구들은 수면 부족이 기억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만성 스트레스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학습하는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MIT의 연구자들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처럼 흔한 일은 생각을 느리게 만들 수 있다. 특히 스트레스는 치명적이다. 이 책은 긴장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대신 의무적으로 명상을 해야 한다. 는 등의 조언은 하지 않을 것이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일 등도 느긋해지는 데 포함된다. 네 번째, 영양을 섭취해라. 식생활과
내 건강의 연관성은 오래전부터 입소문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다 마침내 특정 음식을 섭취하는 동시에 다른 음식을 제한함으로써 기억력 쇠퇴를 방지하며 뇌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뇌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를 가지게 되었다. 식단이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먹는 일이 중요하다. 건강한 영양을 섭취하는 전략은 체내 미생물의 건강으로까지 확대된다. 장내 미생물 군집은 내장 안에 거주하는 수조 개의 박테리아로서 뇌 건강과 기능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 먹는 음식은 장내 미생물 군집의 생리작용에 영향을 주며 나아가 뇌 건강과도 직결된다는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5번째, 사람들과 교류해라. 십자말 풀이가 뇌 기능을 증진시키는 능력 영역에서 B학점을 받는다면 무엇이 A학점을 받을까? 그건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다. 단, 얼굴을 맞대고 직접 만나라. 2015년 연구는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갖는 것이 뇌의 가소성을 향상시키고 인지 능력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람들과의 교류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명력 체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 저하의 위험도 줄일 수 있다. 자, 이제 삶을 바꿀 준비가 되었는가? 앞으로 이 5가지 기둥을 실천 가능한 실용적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소개할 예정이다. 당신의 뇌 그리고 온몸이 이 프로그램을 반기게 될 것이다. 2번째 파트, 두뇌 강화. 예방은 질병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독제이며 특히 뇌나 신경계의 퇴행성 질환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성인의 절반이 치매의 위험 요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함으로써 치매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해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을 막는 일은 힘들 수밖에 없다. 노화는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의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으나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방법을 달리 배울 데가 없다. 알츠하이머병이나 혈관성 치매의 발병률은 65세 이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5년마다 거의 2배씩 증가한다. 85세 이상에서는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린다. 단, 이것이 65세에서 85세의 20년 사이에 치매가 뿌리를 내린다는 의미는 아니다. 30% 이상이 치매에 걸리는 85세의 사람들에게서 뇌쇠퇴의 징후는 이들이 55세에서 65세였을 때 조용히 시작되었다. 마찬가지로 65세에 치매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의 10% 이상이 이들이 35세에서 45세였을 때부터 뇌 건강이 조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한 저명한 신경학자는 말했다. 알츠하이머병은 젊은 층이나 중년층의 병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적절할 수도 있다. 인생의 전성기에서 치매를 떠올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시기부터 치매를 대비하면 아주 놀라운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된 관찰 연구의 데이터는 나이를 제외하고 뇌 질환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위험 요인은 통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이는 우리가 뇌 쇠퇴의 위험을 조절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뇌 쇠퇴와 관련된 가장 영향력 있고 수정 가능한 요소 중 일부는 생활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신체 활동 부족, 건강하지 못한 식단, 흡연, 사회적 고립, 수면 부족,
정신적으로 자극적인 활동 부족, 알코올 남용 등이 그것이다. 미국 내 알츠하이머병의 절반은 이러한 나쁜 습관들의 조합에 의해 약이 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년의 고혈압, 비만, 당뇨병, 높은 콜레스테롤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치매에 걸릴 확률을 높이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한다. 예방은 일찍 시작해야 하지만 예방 계획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방은 삶에 쉽게 통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운동의 장점. 운동은 오랫동안 긍정적인 뇌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몸의 움직임이 뇌를 어떻게 개선시키는지에 대해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운동의 주된 효과는 혈당 조절이다. 당분이 혈액 속에 가만히 머무르게 하는 대신 당분으로 근육에 연료를 주입하게 만들면 치매 위험을 증가시키는 과도한 포도당과 인슐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운동은 염증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데 이는 치매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이 밖의 운동의 장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유형 감소, 체력, 힘, 유연성, 에너지 증가, 근육 탄력성과 뼈 건강 증진, 혈액과 림프 순환 증가, 세포와 조직의 산소 공급량 증가, 더욱 편안하고 깊은 수면, 스트레스 감소, 자긍심과 행복감 증가, 기분 전환과 통증 완화 역할을 하는 뇌 화학 물질인 엔도르핀 방출, 혈당 감소,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병 위험 감소, 이상적인 체중 유지 관리, 심혈관 질환과 고혈압 위험 감소를 통한 심장 건강 증진, 암부터 치매까지 나이 관련 질환의 염증과 위험 감소, 면역력 강화. 운동을 하면 혈류의 산소 공급이 촉진되고 신경세포를 성장 및 유지시키는 데 영양분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뇌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의 추론이 아니며 생물학적 측면에서 인정받고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뇌 혈액순환이 몸에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뇌 기능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움직임의 마법 뒤에 숨겨진 최신 과학은 알아둘 만한 가치가 충분함에도 대중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게 현실이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 운동은 직접적, 간접적인 두 가지 방식으로 뇌에 유익한 영향을 끼친다. 먼저 직접적인 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운동은 세포의 증식과 기능을 촉진하는 물질인 성장인자의 방출을 자극하면서 순환하는 혈당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염증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성장인자는 뇌에서 새로운 신경세포의 건강, 혈관의 개선, 모든 신경세포의 생존을 뒷받침한다. 다음으로 운동이 뇌에 주는 간접적인 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규칙적인 신체 움직임은 수면의 질과 기분을 개선하면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감소시키며 나아가 뇌 구조와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직간접적인 효과가 결합되어 단기적으로는 창의력, 통찰력,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고 장기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뇌의 회복 탄력성을 구축해준다. 과학자들은 수면 부족이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거나 집중하기 어렵게 만드는 상태를 의미하는
브레인 포그를 유발하는 방식에 대한 몇 가지 경로를 제시했다. 기억과 수면에 대한 최근 이론에 따르면 잠을 자는 동안 뇌는 사건을 부호화하고 중요한 기억을 분류한다. 수면은 기억을 통합하고 나중에 기억하기 위해 정리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수면 방추라 불리는 숙면 중 짧고 격렬한 뇌 활동이 그날 배운 것을 포함한 최근의 기억을 해마의 단기 저장 공간에서 심피질의 하드 드라이브로 효과적으로 이동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시 말해, 수면은 해마를 정리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잠을 자지 않으면 기억 조직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수면 부족은 기억력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일반적인 정보 처리 또한 방해한다. 때문에 잠이 부족하면 기억 능력이 부족해지고 정보를 해석하거나 정보를 불러와 판단하는 일이 힘들어진다. 수면 부족이 기억력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 이는 중요한 질문이며 최신 과학이 주목하고 있는 연구 분야이기도 하다. 2013년 한 연구에서 수면 문제를 경험한 노인들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기 쉽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인지 능력의 쇠퇴 속도도 일상적으로 숙면을 취하는 사람들보다 심각했다. 만성적인 수면 문제가 치매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과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으나 최근의 데이터는 이 문제가 치매를 진단받기 몇 년 전부터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수면 문제는 조기 경고 신호일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미래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수면 부족은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2017년 미국 심장협회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심장의 혈류가 갑자기 감소하거나 막히는 증상을 겪은 사람들이 6시간 미만으로 수면을 취할 경우 다른 주요 관상동맥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29% 높아진다. 2017년에 또 다른 연구에서는 당뇨 증상을 가진 사람이 하루 6시간 이하의 수면을 취하면 심각한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44% 증가하고 하루 5시간 이하로 수면을 취하면 그 위험성이 68%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당뇨병과 뇌 건강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정보다.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심각한 인지 능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몇몇 과학자들은 알츠하이머병을 당뇨병의 한 종류로 보기도 한다. 인슐린 시스템이 깨지고 특히 신경세포가 신진대사를 촉진하는데 인슐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인체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마지막으로 만성염증도 수면과 연관이 있다. 다만 수면과 염증의 관련성은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수면 부족이 염증 수치를 높인다는 확실한 증거는 이미 존재한다. 이런 현상은 24시간 동안 잠을 전혀 자지 못하는 심각한 수면 부족과 부분적인 수면 부족에서 나타났다. 수면 불충분을 단 하룻밤만 겪어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유들로 인해 염증 작용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특히 여성의 몸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하룻밤의 수면 부족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길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수면 부족은 단발성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반복적, 주기적으로 발생하기 쉽고 여기에 염증 증상들이 더해져
심각한 질병이 생기기도 한다. 수면의 정화작용. 2012년 오리건 보건대학교의 제프리 일리프 박사 연구팀은 노폐물을 제거하는 뇌의 자정작용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현재 이들의 연구는 뇌의 노폐물 배출 통로인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배수 경로 탐구에 불을 붙였다. 1년 후 일리프 박사는 로체스터 대학교 신경외과의 루르시에 박사, 마이켄 네더가드 박사와 함께 글림프 시스템이 밤에 작동을 시작한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는 수면이 뇌 속 노폐물을 처리하고 뇌를 정화하기 위한 일종의 세팅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시사하며 뇌 속 쓰레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게 되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하룻밤의 수면 부족이 염증 수치를 급증시킬 수 있듯이 하룻밤의 질 나쁜 수면은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뇌의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과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데이터는 뇌 아밀로이드와 우울증 발병률 사이에 높은 수준의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어떤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심각한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로체스터 대학교 연구팀은 쥐가 잠을 잘 때만 뇌 척수액이 뇌를 통해서 솟구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뇌와 척수에서 발견되는 이 액체는 중추신경계를 정화시키고 보호하며 노폐물을 제거한다. 연구팀은 뇌 척수의 액의 흐름이 신체의 림프계처럼 기능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는데 뇌 척수액의 흐름이 노폐물이 최종 처리를 위해 세포 파괴 생성물 및 폐기물 조직을 배출한다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수면은 기억의 중추인 해마를 정리해주고 뇌에서 신진대사 노폐물을 씻어낸다. 즉, 수면은 잡동사니를 정리하고 여기서 나온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이중 임무를 수행하는 셈이다. 정신적 행복을 위한 휴식과 이완 방법. 지역사회에서 정기적인 자원봉사를 해라.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안, 우울, 외로움, 사회적 고립감을 덜 느끼는 경향이 있다. 2018년 미국 은퇴자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1년에 한 번 이상 자원봉사를 하는 50세 이상의 성인은 그렇지 않은 성인보다 정신건강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를 표현해라. 감사의 대상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한다. 감사의 일기를 쓰는 것도 고려해보자. 감사의 마음은 우울증과 불안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를 낮추며 행복감과 공감 능력을 증가시킨다.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면 화를 내거나 괴로워하는 상황이 줄어든다. 적극적인 감사 표현은 뇌에 휴식 시간을 주는데 큰 역할을 한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은 뇌의 리셋 버튼과 같은 역할을 하고 사소한 문제가 사라지게 한다. 가능한 한 매일 스스로와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본다. 용서하는 기술을 연마해라. 긍정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행위는 삶의 만족과 자존감을 높여준다. 재미있는 영화, 책, 온라인, 동영상 등 자신을 웃게 만드는 것들을 찾아보자. 웃음은 엔도르핀, 도파민, 세로토닌 등 기분 좋은 호르몬 분비를 촉발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긴장과 불안감을 줄여주고 심지어 고통까지도 줄여준다. 메일과 SNS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해라.
알람을 거라.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놓고 소리를 끄면 한 가지 작업에 집중할 수 있다. 정해진 시간에만 SNS를 확인하고 식사 시간이나 가족과 보내는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끄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메일 확인이 되지 않게 한다. 황금 같은 아침 시간을 틀에 박힌 일이 아닌 창조적인 일에 활용하도록 노력하자.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숨겨진 한 시간을 찾아내라. 주어진 하루에서 한 시간을 더 창조해내려면 화면을 보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일주일의 하루를 스크린 없는 시간으로 정하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보상 체계를 구축해라. 멀티태스킹을 하지 마라. 중요한 일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라. 인생의 잡등산이를 털어내라. 매일 15분씩 자신을 위해 명상해라. 매일 15분씩 자신을 위해 명상해라. 공상을 즐겨라.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자신의 정신 건강이 걱정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건강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불안, 우울증 등의 질환은 매우 흔하며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다. 관계, 건강하고 청명한 삶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비밀. 하버드 대학교 성인발달연구소의 연구자들은 건강이 사람 사이의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80년 이상 추적해왔다. 이들은 1938년 대공황 시기에 하버드 대학교 2학년생 268명의 건강 상태를 추적하면서 데이터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이들이 발견한 사실은 우리 모두를 위한 교훈을 담고 있다. 현재 이 연구는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정신과 의사이자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신과 교수인 로버트 월딩거 박사가 이끌고 있다. 그의 테드 강연 무엇이 좋은 삶을 만드는가는 2,9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월딩거 박사의 연구 결과가 돋보이는 이유는 건강과 행복에 관해 널리 퍼진 통념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는 참가자들의 삶과 건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기초한다. 참가자들은 설문지에 답하는 일뿐만 아니라 의료 기록이 상세하게 검토되고 혈액을 검사하고 뇌를 스캔하고 가족들과 인터뷰도 한다. 그래서 얻게 된 교훈은 건강과 행복은 부, 명성 혹은 열심히 일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다. 건강과 행복은 좋은 사회적 교류와 관련되어 있다. 월딩거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관계에 대해 3가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연결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고 외로움은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입니다. 가족, 친구, 공동체와 사회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복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며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로움의 경험은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된 사람들은 덜 행복해하고 중년기 건강이 빠르게 악화되고 뇌 기능이 빠르게 저하되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은 사람들보다 일찍 사망하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는 행복은 친구를 몇 명이나 가졌느냐 하는 숫자의 문제나 전념하는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가까운 관계의 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마지막으로 그들만의 마을을 만들다.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불과 몇 분 거리에 있는 베이스프에는 드 호그백이라는 마을이 있다.
이곳에서는 치매가 진행된 환자들이 여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줄 그야말로 위대한 실험이 10년이 넘도록 진행되고 있다. 내부에는 언론의 출입이 거의 허용되지 않는데 운 좋게도 몇 년 전 창립자들의 초청을 받아 그곳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 시설에 대한 아이디어는 장기 요양시설에서 일했던 두 네덜란드 여성이 만일 부모님이 치매에 걸려 요양원의 케어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나누다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환자가 기억을 잃는 동시에 요양원에 들어감으로써 집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당사자에게 얼마나 괴로울지 생각했다. 일반적인 요양원들은 환자를 안정시키고 뿌리 내리게 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완전히 이질적인 환경이 대부분이지 않은가. 이런 고민을 시작으로 이들은 환자들이 친숙한 방식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장기 요양시설을 만들자는 대담한 목표를 세우게 되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게 바로 네덜란드 정부가 2,500만 달러에 육박하는 재정을 지원한 드 호그백이었다. 2009년에 문을 연 16,000제곱미터의 이 공동체는 일명 치매 마을이라 불린다. 일단 이 마을에는 들어가는 길과 나가는 길이 하나뿐이다. 한 쌍의 미닫이 유리문이 마을과 외부 세계를 갈라놓는다. 이곳은 경비원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입구에 들어서면 그 유명한 네덜란드 튤립이 분수를 감싸고 있는 풍경을 볼 수 있다. 거리, 광장, 기숙사, 카페, 거리 음악가, 극장 등이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무이국 중서부에 위치한 예쁜 대학 캠퍼스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차이점이라면 대학 캠퍼스는 젊은 학생들의 취향에 맞춰 꾸며지지만 드 호그백은 말년에 심각한 기억력 상실을 겪는 환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23층짜리 기숙사형 주택은 환자의 관심사와 배경에 맞게 각기 다른 생활 양식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상류층 출신 환자를 위해 네덜란드 귀족 느낌으로 인테리어하고 그에 맞게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 옵션이 있다. 이곳 주민들은 클래식 연주회에 참석하고 우아하게 티타임을 즐긴다. 종교적 활동을 중시하고 정기적으로 예배에 나가는 환자들을 위한 주거 공간도 있다. 한때 공학, 의학, 법학 등의 분야에서 일했던 주민들은 하나의 단위로 묶인다. 한때 예술가, 목수, 배관공이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과거에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과 가까이 살 수 있는 환경에 환자를 배치하기 위해서다. 주민 6명에서 7명이 한 가구를 구성해 직원들과 요리, 빨래 등을 분담한다. 마을에서는 2대1의 비율로 주민보다 많은 돌봄 제공자와 가사 도우미가 있다. 그리고 외부 세계의 것과 똑같이 생긴 마트가 있어 주민들은 이곳에서 내부 화폐로 장을 본다. 야외에는 환자들이 움직이고 모여서 활동하도록 장려하는 정원과 교류 장소가 많다. 이곳에서는 주민들이 할 수 없는 일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덕분에 노인 전문 요양시설의 선구적인 모델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세계 각국의 노인 요양 전문가들은 드 호그백을 방문해 우울하고 고립되고 생명력 없는 시설이 아닌 매우 활기찬 지역사회에서 아픈 뇌로 늙어가는 것이 어떤 모습일지 관찰할 수 있다. 이곳에는 다양한 사교클럽, 행사, 오락시설, 극장, 심지어 술집까지 존재해 일반적인 요양시설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에너지 넘치는 삶을 가능하게 한다. 이 마을에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심각한 인지기능 저하를 겪고 있는 마을 주민들을 돌보는 데 필요한 장치가 곳곳에 숨어 있다.
가령 환자가 길을 잃고 배회하지 않도록 24시간 CCTV로 주민들의 안전을 살피는 등 보안이 매우 철저하다. 엘리베이터는 동작 감지기에 의해 제어되며 사람이 타면 자동으로 작동한다. 이발사, 레스토랑의 웨이터, 마트나 우체국의 직원 등 마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숙련된 의료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주된 임무는 전통적인 의료시설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풍부한 양질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드호그백이 평범한 요양원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평범한 요양원에는 별 특징 없는 건물, 익명의 병동, 수많은 하얀 가운, 쉬지 않고 번쩍이는 텔레비전, 별의별 진정제가 가득하다. 하지만 드호그백에는 병동이나 기다란 복도가 없다. 치매로 인해 주변이나 세상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환자들에게 친밀감을 주자는 취지에서다. 드호그백에서는 가족과 친구의 방문을 적극 권장하고 주변 동네에 사는 주민에게도 드호그백 안의 카페, 레스토랑, 술집, 극장 같은 시설의 사용이 허락된다. 이 부분을 주목하자. 치매 진단을 받으면 환자의 삶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치매에 걸리면 격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격리 자체가 병의 예후를 악화시킬 수도 있어 필요악이나 다름없다.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더라도 치매 환자를 사회적 활동에 참여시키고 이런 활동을 유지하는 게 좋다. 어쩌면 이 마을의 거주자들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를 수 있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분명히 집에 있는 듯한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드호그백이 추구하는 목표다. 여기까지 낭낭이었습니다.